지금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선자다. 떠나라. 2만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어요. 이들은 모두 한국 기업이 키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니켈 산업단지를 함께 일궈낸 동반자들이었죠. 그런 한국이 배신당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7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한국의 핵심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었거든요. 30년 축적된 니켈 재련 기술의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인의 정체가 연봉 3배, 베이징 아파트까지 준다더라.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인도네시아를 팔아넘기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168시간의 배신과 음모.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리사 올슨입니다. 38세, 노르웨이에서 온 환경기술 전문가죠. 유엔 개발기구에서 15년간 일해왔어요. 지속가능한 광업 프로젝트 평가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묘한 긴장감. 현지 가이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사 씨, 지금 이곳은 기술 전쟁터예요. 니켈 재련소까지 가는 길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모로알리 산업단지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보였죠.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까지. 하지만 그 옆에는 중국 기업들의 간판도 즐비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한국기술교육센터입니다.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대부분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는데 이제는 엔지니어가 되었죠. 제 조카 요나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2세의 요나스는 제 여동생이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해서 현지에서 낳은 아이예요. 한국의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2년째 니켈 재련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숙소에 도착해서 요나스를 만났을 때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마리사 이모,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가르쳐 주거든요. 매일 새벽 6시부터 야간 10시까지 함께 일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나스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달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 김상현 차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째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마리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교육한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한국 기술은 구식이고 중국 기술이 더 앞선다는 이야기들이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차장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한 프로젝트 평가였는데 뭔가 훨씬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재련소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나스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혹시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뭔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제 조카 요나스가 그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재련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한국인 기술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준호 과장은 벌써 3년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지 직원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리사 씨,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진짜 고급 기술은 안 가르쳐 준다더라.
중국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더라. 특히 눈에 띄는 건 아디 루만이라는 25세 엔지니어였어요. 요나스와 같은 기수로 입학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마리사 씨,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성민 대리는 밤 10시가 넘도록 아디와 다른 현지 직원들에게 복잡한 재련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때로는 자신의 급여로 저녁까지 사주면서요. 이성민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재련소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 출신이잖아요. 기술만 제대로 익히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스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러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신비한 여성을 만났어요. 린 유에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중국계 여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구사했죠. 마리사 씨,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 배터리 투자 컨소시엄에서 온 린 유에입니다. 투자 컨소시엄이요? 네, 우리는 젊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훨씬 좋은 대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린 유에는 매우 세련되었고 말솜씨도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요나스와 아디 같은 젊은 엔지니어들과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요나스가 흥분한 채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린 유에 씨가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중국 회사에서 일하면 지금 급여의 3배를 준다고 해요. 게다가 베이징에서 1년간 고급 기술 연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에서 교육받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조카가 그 첫 번째 타겟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현지 직원들을 위해 야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상현 차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마리사 씨,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기술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어요. 누가요? 보안팀에서 확인해보니 요나스 씨의 계정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요나스가 확실한 건가요? 네, 새벽 2시에 핵심 기술 자료가 있는 서버에 접근했더군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차단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김 차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료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니켈 재련 기술의 핵심이었죠. 그날 밤 요나스를 따로 불렀습니다. 요나스,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공부하려고 자료를 찾았을 뿐이에요. 새벽 2시에 허가받지 않은 서버에 요나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모,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우리를 평생 그들 밑에서 일할 2등 시민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요나스, 그게 아니야. 내가 본 건. 이모는 몰라요. 요나스가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서구 사람이니까 대등하게 대해주지만 우리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달라요. 린 유에 씨가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고 현지인도 최고 경영진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요나스가 완전히 세뇌당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자 박준호 과장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마리사 씨, 이걸 보세요. 요나스 씨가 받은 장학금과 교육 비용이에요. 서류를 보니 놀랐습니다. 지난 2년간 요나스가 받은 지원이 총 8만 달러였어요.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요나스 씨의 성적표입니다. 상위 5%예요. 우리가 왜 그를 믿고 고급 교육까지 시켰는지 아시겠죠?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배신감이 듭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아들같이 키웠는데. 그날 저녁 재련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측 직원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보안 문제로 인해 일부 기술 자료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죠. 이성민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가르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을 직접 봤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했던 거죠. 밤늦게 요나스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나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모,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의 충돌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겠다고. 과연 한국이 정말 위선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요나스의 기술 서버 접근 시도가 알려지자 재련소 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현지 직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현지 직원들은 위축되었죠. 더 큰 문제는 요나스가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디 루만을 비롯해 여러 명이 한국은 위선적이라는 요나스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요나스를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나스, 한국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봐. 박준호 과장이 내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갔던 것, 이성민 대리가 내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준 것. 하지만 요나스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모, 그게 다 계산된 거라고요. 우리를 길들이려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진짜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주면서 감정적으로만 묶어두려고 했던 거죠. 그럼 린 유에 씨는 다른가? 당연하죠. 중국은 실용적이에요. 연봉 3배, 베이징 아파트 제공, 그리고 5년 후에는 중국 시민권까지 줄 수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평생 받을 수 없는 대우죠. 그때 린 유에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때를 맞춘 듯이 말이에요. 마리사 씨, 안녕하세요. 요나스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군요. 린 유에는 여전히 우아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마리사 씨도 아시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식 온정주의는 이제 구식입니다. 실력 있는 인재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하지만 요나스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투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스는 그 투자를 회수할 만큼 성장했고요.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린 유에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재련소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처우 개선이었지만 실제로는 요나스와 린 유에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죠. 파업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은 우리를 차별한다. 진짜 기술은 안 가르쳐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45세의 수하르토 주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농사일밖에 모르던 제가 이제는 재련소 주임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밤새워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50대의 위도도 대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한국 기업 덕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현장은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외쳤고, 중장년 직원들은 은혜를 기억하자고 호소했죠. 김상현 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사 씨, 본사에서 철수 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3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밤늦게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재련소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보수로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이 무엇인지를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3일째,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유엔 본부에 제출할 평가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한 거죠. 원래 계획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제목을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기술 이전을 넘어선 인간적 협력의 모델로 바꿨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교육자였다. 수익성보다 현지인의 성장을 우선시했고 기술을 넘어 삶의 가치까지 전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어요. 박준호 과장이 자신의 휴가를 포기하고 현지 직원 교육에 매달린 이야기, 이성민 대리가 개인 돈으로 직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 사실, 한국 기술진들이 3년간 단 한 번도 현지인을 차별한 적이 없었다는 증언들. 반면 최근 등장한 일부 외국 투자자들은 금전적 유혹으로 기존 협력 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기술 협력이 아닌 인재 약탈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요나스를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설득해보고 싶었거든요. 요나스, 내가 보고서에 뭘 썼는지 알고 싶어? 요나스는 시큰둥했어요. 이모의 생각은 뻔해요. 한국 편들기겠죠. 아니야. 나는 사실을 썼어. 한국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린 유해가 실제로는 뭘 원하는지 말이야. 그때 린 유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더 이상 친근한 미소는 없었죠. 마리사 씨, 유엔에 어떤 보고서를 낼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거든요. 현실을 왜곡한다고요? 한국 기업들의 위선적인 면을 숨기고 우리의 정당한 투자를 방해하려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린 유해가 제 보고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거든요. 요나스, 설마 너. 요나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하지만 린 유해 씨 말이 맞아요. 한국의 온정주의는 결국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재련소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마리사 올슨입니다. 유엔에서 파견된 독립적인 평가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지난 한 달간 이곳에서 본 것을 토대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기업의 접근법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협력의 모델이라고요. 파업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만 진정한 전수가 가능해요. 한국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요나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요나스가 한국 기술 자료를 중국 측에 넘기려는 시도를 직접 목격했어요.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요나스, 안 돼. 이모, 비켜주세요. 이건 이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내가 막아야 할 일이야. 내가 지금 하려는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거든. 그 순간 보안팀이 나타났고 요나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제 조카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개발기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제네바 본부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사, 당신의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 주 국제 지속 가능 개발 회의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의 기술 협력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기술과 신뢰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제네바 국제회의장 80개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식민지화가 아닌 기술 동반 성장 모델을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성과는 3년간 2만 명 교육, 불량률 70% 감소, 에너지 효율 85% 향상.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들썩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어요. 자카르타 광장에 시민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게 감사를 집회였어요. 우리 아들이 삼성 덕분에 엔지니어 됐어요. LG에서 장학금 받아서 딸이 대학 갔어요. 초등학생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움직였어요. 한국의 협력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정신입니다. 국제 언론들이 들썩였어요. BBC 한국 모델,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 CNN 기술 원조의 혁신, 한국이 답을 찾았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요나스에게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뉴스를 본 요나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시민 3만 명이 한국에 감사하다며 집회를 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삼성 덕분에 엔지니어 됐어요. TV 속 시민들의 눈물 어린 증언을 보며 요나스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간수님,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요나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였어요. 박준호 과장님이 밤늦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성민 대리님은 제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주셨어요. 요나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기술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은혜라는 걸요.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그날 밤 파업은 완전히 끝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며 몰려왔죠. 요나스의 기자회견 이후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한국 본사 임원들이 긴급 비행기 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어요. 포스코 회장, LG 부회장, 현대차 사장까지. 이런 VIP들이 한꺼번에 온 건 처음이었죠. 철수는 절대 안 합니다. 포스코 회장의 첫마디였어요.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겠습니다. LG 부회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현대차 사장은 더욱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전체의 기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김상현 차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우리를 배신한 직원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죠. 포스코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 넘어진다고 포기하면 그게 진짜 실패예요. 이게 바로 한국 정신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에게
국가 최고 기술 훈장을 수여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영혼을 키워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예요. 수상식 날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하르토 주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문맹이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요. 위도도 대리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 손자가 한국말로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해요. 한국 선생님들 따라 배웠대요. 회장 전체가 박수와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요나스에게 일어났습니다. 요나스를 기술교육센터 부교수로 임명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배신한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킨다고. 요나스가 실수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을 다른 젊은이들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포스코 회장이 설명했어요. 요나스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버리면 안 되죠. 그 실수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한국식 리더십이구나 싶었어요. 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마리사 박사님, 한국 정부 기술외교 자문위원이 되어주세요. 외교부 차관이 직접 부탁했어요. 전 세계에 한국형 상생 모델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솔직히 UN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2달간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식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고요. 아프리카 3개국에서도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요나스의 변화였어요. 선배님들, 제가 한때 큰 실수를 했어요. 요나스가 새로 들어온 연수생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좋은 조건에 현혹되었죠. 젊은 연수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은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우리 의무라는 걸요.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요나스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한국 기술 역사를 가르치는 거였죠. 친구들, 한국 삼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아나?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농사만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을 가르쳐준 덕분에 지금은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세요.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쓰고 있어요. 회고록 은혜의 기술 최종 감수 작업이었죠. 기술은 단순한 정보나 노하우가 아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술이다. 책 서문에 쓴 첫 문장이에요. 출간 전부터 벌써 화제였어요. 12개 언어로 번역 계약이 성사되었고 하버드 경영대 학원에서는 필독서로 지정하겠다는 연락까지 왔죠. 한국 기업들도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작년 1만 명이던 해외 기술 연수생을 올해는 2만 명으로 늘렸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케냐, 가나, 페루까지. 특히 감동적인 건 연수생들의 변화였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이 편지를 보냈어요. 마리사 선생님, 저도 요나스 형처럼 후배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케냐에서 온 키보가 영상 편지를 보냈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마을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페루에서 온 카를로스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로 우리 마을 수확량이 3배 늘었어요.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연쇄 반응이구나 싶었어요. 유엔에서도 공식 인정했어요. 한국형 기술협력 모델을 17개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 모델로 채택한 거죠. 한국이 보여준 상생 기술협력이야말로 21세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하지만 가장 뿌듯한 건 요나스의 성장이었어요. 이모, 큰 소식이 있어요. 요나스가 영상통화로 흥분해서 말했어요. 뭔데? 제가 다른 나라로 파견 나가게 되었어요. 케냐에서 한국기술교육센터를 세우는 일이에요. 정말 축하해.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10년 후에는 케냐 청년들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때 배신했던 그 조카가 이제는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며칠 전에는 더 감동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어린 유해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리사 씨,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요? 2년 전 제가 한 일들이요. 저는 단순히 인재를 빼가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 모델을 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식 기술교육 모델을 도입하자고 제안서를 쓰고 있어요. 저희도 배워야 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시대로.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를 재방문했을 때였어요. 모로알리 산업단지에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1이 우정의 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와 인도네시아 청년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은 곧 은혜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든 기적을 기념하며 그 앞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흔들며 고마워요, 한국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구나. 돈과 이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은혜의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서로 돕고 배우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기술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계속 따뜻해질 거예요.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죠.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지속가능 기술협력 모델로 한국의 사례를 등재한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 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요나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모, 케냐에서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요. 현지 청년들이 제게 요나스 선생님 하며 따르는데 마치 제가 박준호 과장님께 그랬던 것처럼이에요.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1년 전 그 배신의 순간이 결국은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졌구나 싶어서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기술은 정말 은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신뢰의 모델이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이익만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진정한 상호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술은 곧 은혜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진리 말이에요.